실내에는 성분자인가요? 가족 이상? 네, 자식 이상? 자식 이상? 네네. 자식이죠. 자식이고. 거의 자식이라고 봐요. 저 애기. 자식 중에서도 그냥 막내 애기. 우리나라 4집 중 1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란 표현은 희미해진 지 오래. 반려동물은 이제 어엿한 가족입니다. 말만 못할 뿐이지 눈이나 눈짓이나 행동으로 다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사람 아이들 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만큼 정말 제 자식 같은? 반려동물을 좋은 곳에 데려가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려는 욕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견생샷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에 만족을 하셔서 많이 찾아주시고. 반려동물에게 먹일 식품을 이유식처럼 까다롭게 고르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유기농과 같은 신선하고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였는지, 또 얼마나 좋은 기능성 원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만큼 반려동물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늘고 지출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비반려인이 봤을 때 아니 저 동물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이거든요. 저희가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것 같은. 반려동물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윤정 씨. 퇴근 후 가장 중요한 일과는 반려견 해피랑 함께 산책을 하는 겁니다. 1시간씩, 그러니까 기본이 최소가 1시간이고 보통 1시간 반까지도 산책을 했는데 이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걷기가 불편한지 이렇게 탁 멈추고 더 이상 안 나가려고 해서 근데 운동을 안 시키니까 애기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서 개모차를 사게 됐어요. 해피와의 저녁 산책에는 늘 두 딸도 함께합니다. 말티푸인 해피는 올해 12살. 생후 21대 입양해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네가 끌어라. 해피가 옛날만큼 오래 걷진 못하지만 바깥 산책은 가족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행복. 해피, 요거 이제 유모차 타자. 으쌰. 힘들었어요. 해피가 산책하는 거를 좀 힘들어하거나 그럴 때 유모차 태워서 좀 산책 시간을 조금 더 지속하려고 합니다. 네. 해피 덕분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도 더 자주 나누게 됐습니다. 한 경영연구소의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개를 기르는 반려견 가구가 71.4%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를 기르는 반려묘 가구는 27.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견의 평균 수명은 약 15세. 보통 10세 이상이면 노령견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해피는 그동안 잔병 치레 없이 건강했지만 최근 들어 노화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 몸에 좋다는 간식이나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입니다. 저희 해피 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사료 있고 여기는 우리 해피 먹는 영양제. 이건 관절, 요거는 피부. 그다음에 요거는 노령견 종합 영양제. 그다음에 요것도 눈. 왜냐면 좀 나이가 드니까 백내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놀이용 간식을 줬다고 하면은 지금은 건강을 생각한 기능성 간식을 찾게 되고 또 가격도 좀 상당히 돼서 사실은 저희가 병원을 안 다니긴 하지만 이 비용이 적잖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료, 배변 패드, 영양제 등 양육비가 매달 10만 원 이상 들지만 반려견 역시 자식이기 때문에 기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피는요 자식이나 다름없죠. 말만 못할 뿐이지 눈이나 눈짓이나 행동으로 다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노령견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살펴야 하고 점점 더 아픈 곳이 많아지진 않을지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함께했던 반려견의 마지막을 떠올리는 건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해피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과연 우리가 이 행복한 시간을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와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남은 여생도 좀 건강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페팸족은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개성 넘치는 의류와 반려견용 이동 가방은 항상 인기 있는 아이템. 예쁘게 꾸며진 공간에서 견생샷은 필수입니다. 사실 처음에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가 무슨 옷이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때와 장소에 이렇게 어울리는 옷이 있듯이 얘네도 이제 집에만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같이 이제 어디 갈 때 개성은 물론 실용성까지 겸비한 반려동물 용품을 찾는 고객도 많은데요. 저는 오늘 유모차 종류랑 유모차에 까는 방석 그리고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 방석을 구경하러 왔어요. 인기가 좋아요. 여행이나 외출 또는 노령견들의 편리한 이동을 도와주는 개모차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반려 가구는 고가의 제품에도 선뜻 지갑을 엽니다. 3, 40대? 아, 3, 40대. 네네.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냥 내 것도 사고 아이 것도 사줄 수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많이 오시고 가을 옷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는 외출들을 많이 하시니까는 뭐 가방. 네네. 애기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는 가방들. 그다음에 또 뭐 리빙용품들 그런 것들 잘 나가고 있어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자 반려동물 경조 휴가나 동반 출근 등 관련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와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조사 결과 반려견 동반 여행의 장애 요인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카페 부족을 꼽는 반려인이 많았습니다. 제가 없이 고양이를 혼자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펫시터를 항상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여행 갈 때마다 조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요소기는 해요. 항상 인터넷으로 먼저 식당 같은데 애견 출입 가능한지 이런 거를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애견을 같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식당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충주의 한 리조트.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 반려동물 친화 리조트로 재단장한 후 반려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리조트 건물 앞에 1000제곱미터가 넘는 반려견 전용 운동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오프리시 공간입니다. 실내엔 다양한 상품을 갖춘 반려동물 용품점은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있는데요. 강아지용 조리 음식 펫화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2년 전년 대비 40% 객실 매출이 성장했고요. 23년 전년 대비 20% 객실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90% 넘어서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살 된 반려견 쭈니를 키우는 안연아 씨 가족은 1년에 최소 한두 차례는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데요. 반려동물과 머물 수 있는 숙소는 일반 객실보다 비싼 편이지만 쭈니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올 수 있어서 선호합니다. 이제 다 컸으니까 부모들이랑 같이 가자 그러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강아지가 있으니까 뭐 쭈니랑 가자 그러면은 다 가자고 다 연차내고. 반려가구를 위한 객실에는 반려견 침대, 미끄럼 방지 슬라이드, 전용 욕조와 드라이기 등 반려동물을 위한 집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전용 마당과 바베큐장을 별도로 갖춘 객실이 인기 만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게 반려인들의 공통 바람입니다. 강아지가 마음대로 뛰놀 수 있고 백그라운드가 넓어서 되게 좋아하고 반려인구 증가세에 발맞춰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장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반려견 놀이터. 6,000제곱미터가 넘는 큰 규모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반려견 체격별로 구분한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 전용 놀이터와 체격과 관계없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프리존 등 4개의 분리 놀이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줄 풀고 자연스럽게 뛰어노는 게 애들한테 훨씬 좋으니까 얘도 좋아하고 자주 옵니다. 그래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내 놀이터도 있는데요. 일단 실내도 있어서 비 올 때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외도 공간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공원 내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를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와 수거함도 배치했습니다. 올바른 배변 처리와 쾌적한 휴식 공간 유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다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목줄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펜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철저하게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려견이 행복하고 또 이제 견주들, 반려인들도 같이 한번 마음 놓고 뛰어노는 걸 모습을 보면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려가구 증가로 관련 산업도 해마다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21년 3조 7천억 원대였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오는 2027년에는 6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국내 산업 비중은 동물 의료 등 헬스케어가 약 32%, 식품 22%, 운송이나 여행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이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시장은 크게 의료 쪽하고요. 그리고 식품 쪽, 그리고 기타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성 식품들, 건강식, 보조식품 같은 이러한 간식들, 뭐 이제 사료로 따지면은 이제 고급 사료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 식품의 품질과 제조 관리 기준은 사람 음식만큼 강화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식품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원료 창고 중에 하나인데 신선 창고이고 1년 365일 영상 10도씨를 유지하는 창고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보통 이제 유기농 원료들을 여기서 보관을 하고 유기농 원료 중에서도
이제 산패가 빨리 된다거나 그래서 신선하게 저장을 할 필요가 있는 원료들이 이 창고 안에서 이제 보관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런 게 이제 유기농 아마씨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통 원료로 수입을 해서 이제 분쇄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분쇄로 해서? 예. 식물 쪽으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대중적으로 쌀, 옥수수, 보리, 현미 이런 원료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은 요즘 추세는 이제 그레인 프리다 보니까 그레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원료들로서 고구마, 호박, 당근 이런 원료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전부 사람이 먹어도 무방한 안전한 원료들입니다. 비타민 C 정도? 원료들은 지게차로 들어올려 투입구에 넣으면 원료 저장 탱크로 보내집니다. 중앙통제실에선 원료를 계량해 제조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원료들을 잘 반죽한 다음 성형기에 열과 압력으로 반려동물 식품을 적당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보시면 이제 사료가시 모양을 갖춘 거고요. 가래떡처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칼날이 회전을 하면서 잘라주는 거죠. 분쇄와 혼합, 성형, 건조 등 모든 공정을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공간이 오픈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사료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입되는 공정부터 포장되는 공정까지 다 막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접근을 최소화해야 어떤 교차 오염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원료와 생산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한 덕에 국제식품안전협회의 까다로운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SQF는 그 식품 안전 인증입니다. 국제적인 인증이고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인증인데 얼마나 위생적인 환경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시스템 하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라는 개념보다는 실제로는 식품이라는 개념이 더 크고 그래서 SQF, 식품 안전 인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펫푸드를 말 그대로 푸드로서 식품으로서 관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최근엔 자체적으로 기능성 반려동물 식품을 개발해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습니다. 저희는 현재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100만 물을 달성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폐문화 선진국으로 저희 제품을 알리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한 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반려동물 건강 관리였고 이어서 반려동물 식사나 거주 환경 같은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이 높았고 외출, 교육, 여행 관련 이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줄기세포 치료를 이제는 아픈 반려동물에게도 시술한다는 동물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로 줄기세포를 투여하면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가 재생과 회복을 도와줍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적용했을 때 임상적으로 크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되게 안전한 치료입니다. 심부전, 그다음에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이제 적응증이 넓어지고 있는 것 중에 심장 질환, 피부 질환이나 안과 질환,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다양한 면역계 질환에서도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별도의 세포 조직 처리 시설은 물론 밀폐된 무균 실험실 등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줄기세포를 채취, 배양하고 반려동물에게 주입하기까지 엄격한 품질 관리와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시술이고 세포를 취급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엄격한 이제 감염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줄기세포라고 해서 다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줄을 적절한 배양을 거쳐서 품질 관리를 잘 하는 게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환자한테 이제 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배양된 줄기세포를
어떤 질환에 어떤 회차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치료 프로토콜이 상당한 노하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 반려인들도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기 쉽지 않은데요.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고, 동물병원 이용 시 진료비 예상이 어렵다,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직 애가 1살 정도밖에 안 돼서 자꾸 아픈 게 많이 생겨가지고 잔병 치레가 많아서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너무 많이 나와요. 여태 진짜 한 600~700 넘게 쓴 것 같아요. 1년 동안. 보험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보험은 적용 안 됐어요. 검사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치료약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병원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 차이도 천차만별입니다. 병원비 자체가 좀 정형화된다면 혹은 체계화된다면 반려동물 이제 보험이나 혹은 예상 비용 이런 것들을 보호자들이 인식하기 편할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실손 의료비 보험과 같은 반려동물 전용 보험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펫보험 가입 건수는 올해 3월 기준 10만 9,088건을 기록, 지난해보다 24%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전체 반려동물 수 대비 가입률은 1.4%로 스웨덴, 영국,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사실 그 한 60% 정도의 보호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 행동까지 가는 것이 좀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이걸 좀 더 분석해 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하나하고, 이게 그래도 매달 돈을 내는 행위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알겠고 이제 가입까지 가는 어떤 그 결정의 순간들 사이에서 확신을 주는 모멘텀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보험이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유기동물 증가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20세까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친구들이 거의 사람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피부병, 심장병, 암 등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 반려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아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저는 반려동물 보험은 이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려동물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동물 등록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내장형 칩의 경우엔 보호자들의 거부감이, 외장형 목걸이의 경우엔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푸드를 만약에 키운다라고 했을 때 병원에 보험을 들고 데려가서 치료를 받고, 옆에 있는 똑같이 생긴 하얀 푸드를 또 데려가서 또 보험을 적용해서 이중적으로 그 보험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명확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 등록제를 통해서 그 칩이니까 그 칩 방식을 통해 갖고 그걸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로 봤을 땐 상당히 동물 등록제가 그 의료비 절감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는데 반려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또 비반려인에게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보유세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다양해지고 반려인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수록 올바른 펫티켓 인식과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너무 지나치게 사람처럼 대하거나
그리고 사람처럼 적용을 해서 얘는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반려동물로서의 그 생명 그 자체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에 서로 불행해질 수가 있거든요. 반려동물 키우는 것 자체가 뭐 아파트에서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배려는 좀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반려인의 책임 의식, 비반려인의 이해, 정부의 적절한 제도 마련으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